너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엄마를 그렇게 대해? 아니, 아버님. 그러면 요즘 세상에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른 며느리들 같았으면 진작에 발길 끊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기는 싫고 잘 해결하고 싶어서 똑같이 하면 어머님이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름 조용히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가씨가 전화를 해서 갑자기 화내고 윽박을 지르는 바람에 그걸 말이라고 해? 수찬이 너는 이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냐? 너는 그래놓고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어떻게 이렇게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민선이도 나름대로 사정이. 사정이 어찌 됐건 간에 그렇게 다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그러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그동안 네 엄마가 너희 눈치 보느라 힘들었던 거 하나도 모르지? 나도 더 이상 네 엄마 고생시킬 맘 없다. 그렇게 잘난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자식이라는 이유로 받은 지원은 다 돌려줘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조현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시집에서 식은밥을 먹은 며느리. 옛날엔 자주 있는 일이었고 며느리들은 불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은 당하면 시모를 불러내 복수를 하는 며느리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 씨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억울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를 차별해서 며느리만 찬밥을 줬다면 비난받아 마땅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 같이 먹은 식은 밥을 가지고 복수를 했다는 며느리가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조 씨의 남편. 조 씨는 그 자리를 도망쳤지만 남편은 오히려 아들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먹던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죠. 조 씨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진작에 그럴 걸 하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를 부모로 생각 안 하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 편을 드는 아들은 이제 조 씨의 집에는 발도 못 들이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아들,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딸은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같이 살고 있었고 아들은 최근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4살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 같은 구석은 있었지만 적어도 아들보다는 똑부러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찰부지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죠. 이걸 어머님이 다 차리신 거예요? 수찬이 아빠가 같이 돕긴 했지. 나는 뭐 재료 손질만 했지. 새언니, 엄마가 요리 진짜 잘하거든요. 집에 갈 때 싸가세요. 그래요? 며느리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밥상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차례는 지내지 않지만 그래도 명절은 평소보다도 푸짐하게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잔치상은 잔치상이었죠. 진짜 맛있는데요? 그래? 다행이네. 조 씨는 기분 좋게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따 집에 갈 때 정말로 반찬들을 싸달라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들도 어깨가 으쓱 올라간 것 같았죠. 신경 쓴 보람이 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5 식구가 푸짐하게 먹다 보니 식사 후에 설거지거리는 많이 나왔습니다. 요리 안 한 사람들끼리 치우자.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상을 치우는데 그런 딸을 따라서 아들도 그릇을 옮겼습니다. 며느리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가 다 옮기고 냉장고에 넣고 해. 그리고 제가 거품할 테니까 언니가 헹굴래요? 아니면 반대로. 아, 제가 헹굴게요.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도 무척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조 씨가 요리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치우고 설거지하고 뭐든 다 같이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죠. 이건 우리가 치울 테니까 너희는 어서 가봐. 기다리시겠다. 네. 그럼 저희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다음 날 아침, 명절 당일이 되었을 때 간단히 식사한 후에 아들네를 일찍 돌려보냈습니다. 사돈네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에서 살았는데 아무래도 명절이니 차가 막힐 것 같아서 뒷정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식구 한 명 늘었다고 그래도 더 북적북적하고 좋은 것 같네. 그러게. 너도 얼른 결혼해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 손주가 먼저 생기겠네.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뜻밖이었죠. 그날 민선이가 진짜 기분이 나빴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왜? 명절에 와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며느리. 조 씨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나 딸이 실수라도 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손님인데 설거지 시키셨잖아요. 그 말에 조 씨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설거지? 네. 그래서 시집살이 한 것 같다고. 앞으로도 그러면 명절에 가고 싶지 않대요. 조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혼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들, 딸도 모두 같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많이 서운해했어요. 저는 처가에 가면 설거지 안 하니까. 그 말에 조 씨도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며느리가 서운한 이유는 이해가 갔습니다. 조 씨 가족에게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며느리 가족에겐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사돈네에서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도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고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냥 다 같이 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 시집살이 시킬 생각 아니었으니까 너무 서운해 하지 마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 우리도 새 식구가 생긴 게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이해해줘. 네,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는 조 씨도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짐작해 보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인사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래도 손님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은 그만한 대접을 해달라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어쩐지 기분 좋은 통화는 아니었습니다. 잘 풀어보려고 했는데 왠지 좀 더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며느리는 손님 대접을 원했고 그 뒤부터는 며느리는 조 씨의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도 굳이 무언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며느리는 조 씨 가족과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명절 때나 보나 싶었는데 아들과 함께 꽤나 자주 찾아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저녁 먹으러 가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그래. 민선이가 엄마가 한 음식 좋아하잖아요. 지난번에 받아간 반찬도 진작 다 먹었고요. 그래. 그날의 일을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남편이 알게 되면 좋아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요즘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죠. 설거지는 내가 할게. 며느리와 통화한 내용을 알고 있던 딸은 먼저 나서서 자신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눈치 있는 시누이가 되려는 모양이었고 조 씨로서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와도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손님처럼 생각하면 그럭저럭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싸갈게요. 그래? 불고기 재워놓은 것도 남지 않았어? 그것도 싸줄까? 남편이 옆에서 이것저것 더 싸주라며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연락해서 언제든지 얘기하고. 네. 그럴게요. 역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아들은 좋다고 웃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주말에도 종종 왔고 평일 저녁에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며느리 친정이 멀다 보니 집밥 먹기가 힘들다며 말이죠. 근데 손님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손님이 자주 찾아오다 보니 불편한 마음도 컸습니다. 누구나 손님이 내 집에 자주 온다면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스스로가 대놓고 자신이 손님이라고 하니 조 씨도 며느리를 가족처럼 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딸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습니다. 원래 며느리들은 시집에 오는 거 싫어하지 않나? 엄마가 해준 밥이 그렇게 맛있나? 시집에도 자발적으로 오는 거 보니까. 그러게, 반찬 가게를 해야 하나? 근데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해. 새언니 오면 엄마도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잖아. 그저께만 하더라도 오빠가 갑자기 온다고 그래서 마트도 새로 갔다 오고. 그러면서 딸은 불만이 있는지 궁시렁거렸습니다. 무슨 손님이 그렇게 남의 집에 자주 와? 그렇다고 뭐 밥 차리는 거 도와주기를 해? 아니면 설거지라도 해? 솔직히 그건 기본적인 예의 아닌가? 나 같으면 불편해서라도 내가 설거지 한다고 할 텐데. 새언니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는 오빠도 설거지 안 하려고 하더라. 얄미워.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의하는 부분도 많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작 그런 이유로 며느리를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집이 편해서 자주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시집이라면 일을 가는 그런 며느리는 아닐 테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집안 분위기는 한껏 들뜬 상태였습니다. 진짜 축하해요. 이건 제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아가씨, 몸 조심하고. 네. 안 그래도 다음 주부터 일은 쉬기로 했어요. 조 씨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아들 며느리를 집으로 초대해서 작은 잔치를 했습니다. 딸이 준비한 선물도 주고 꼭 명절 같은 날을 보냈습니다. 상 한가운데에는 딸이 낮에 사온 케이크도 있었죠. 감사해요. 며느리도 기쁘게 웃었고 조 씨는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 씨의 남편은 약속이 있어 집을 비웠고 집에는 조 씨와 딸만 있었습니다. 밥 해야 돼? 아니, 점심때 밥을 너무 많이 해서 남았어. 그거 먹자. 아빠도 안 계신데 김치찌개만 하나 끓여서 대충 먹을까? 좋아. 다 귀찮다. 반찬도 다른 거 하지 말어. 밥 아직 따뜻하지? 응. 토요일 저녁이라 딸도 일을 가지 않고 무척 편한 상태였습니다. 모처럼 남편도 없으니 그냥 대충 차려 먹자 싶었습니다. 밥솥 코드는 아까 뽑았는데 아직 식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 누구 왔나 본데. 이 시간에 누가 와? 내가 나가볼게. 딸이 문을 열더니 새언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씨가 현관으로 다가가자 며느리가 혼자서 들어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조 씨가 당황해서 묻자 며느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찬 씨 출장 갔는데 늦게 온대요.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왔어요. 식사 전이시죠? 지금 먹으려고 준비 중이긴 한데, 김치찌개만 대충 끓여서 먹으려고. 미리 연락 좀 주지? 그럼 뭐라도 차려놨을 텐데. 괜찮아요. 저는 숟가락 하나만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신발을 벗으며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와. 혼자 밥 먹기 싫다고 찾아온 며느리를 조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밥상이 조금 초라하긴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혼자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조 씨의 딸이 며느리가 말한 대로 수저를 식탁 위에 하나 더 올렸습니다. 조 씨가 밥을 푸며 말했습니다. 딱새 그릇 나온다. 그래? 잘 됐네. 새언니 아니었으면 밥 남을 뻔했다. 밥을 나눠주고 자리에 앉아서 한술 떴는데 밥은 뜨뜻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먹을만 했죠. 식사를 마치고 과일까지 깎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는 시계를 힐끔 보더니 주섬주섬 짐을 챙겼습니다. 저 수찬 씨 올 시간 다 돼가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차 가지고 왔어? 네. 조심해서 가. 조심히 가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새언니 대단하다. 오빠도 없이 혼자 오고. 나 같으면 시어머니 눈치 보여서 그렇게 못했을 텐데. 뭐가 눈치 보여? 좋지 뭐. 수더분하고. 수더분? 새언니가? 못 들을 말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딸을 보며 조 씨는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딸이 요즘에 오빠가 안 온다며 궁금해할 정도였습니다. 딸이 없을 때 아들만 중간에 한 번 와서 반찬만 받아간 적은 있었고 그마저도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 씨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들도 바쁘다고 했고 며느리가 임신 초기라 집에서 쉬고 있나 보다 생각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셔요. 너희 집에서? 네. 아가씨랑 어머님 오시면 수찬 씨랑 넷이서요. 아버님 시골 가셨다면서요. 그렇지. 근데 수경이는 오늘 저녁에 약속 있다고 했는데. 아, 그러면 어머님이라도 오셔요. 여태 어머님 댁에서만 먹은 것 같아서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요. 며느리가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여태 아들 며느리가 와서 밥을 먹고 간 적은 무척 많았는데 조 씨가 아들네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처럼 며느리가 초대했으니 딸은 못 가더라도 조 씨는 가자 싶었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갈게. 네. 그럼 7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이따가 보자. 조 씨가 기분 좋게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쩐지 들뜨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초대를 다 한대. 딸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글쎄. 넌 약속 있다고 하니까 수찬이랑 셋이서 먹자는데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겠네. 아쉽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그리고 저녁 7시에 맞춰서 아들네 집에 갔을 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찬이는 어디 갔어? 아, 약속이 있대요. 어? 약속. 셋이서 저녁을 먹자더니 뜬금없이 약속이 있다는 아들. 네. 저희 둘이서 먹으라고 하던데요. 뭐야, 말도 없이 갑자기 약속을 잡아?
미리 말했으면 다음에 왔을 텐데. 조 씨는 이상해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와 한 약속도 약속인데 말이죠. 저희끼리 먹으면 되죠.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부엌 쪽으로 가보니 식탁엔 이미 반찬이 다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밥 차리고 있었구나. 네? 뭐 좀 거들까? 내가 밥 풀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조 씨는 며느리가 가리킨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냉동실에서 동그란 덩어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랩이 씌워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 밥을 싸놓은 것인 듯 했습니다. 싱크대 옆에 밥솥이 있는데 밥을 냉동해서 먹나 싶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맵기 밥을 새로 해서 먹지 않는 건 알고 있었고 간편하게 얼렸다가 해동해 먹는다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조 씨의 집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젊은 부부이니 이해가 갔습니다. 특히나 둘밖에 없으니 매번 새로 밥을 짓는 게 번거로울 수 있겠다 싶었죠. 며느리는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더니 밥그릇에 옮겨 담고 조 씨의 앞에 두었습니다. 참 간단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편하긴 하겠다. 그렇죠. 조 씨의 말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밥솥에서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취사가 완료됐다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밥솥 뚜껑을 열자 김이 펄펄 올라왔습니다. 며느리는 주걱으로 밥을 한 그릇 푸더니 밥솥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밥을 식탁에 올려두고 그 앞에 자신이 앉았습니다. 조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며느리의 밥과 자신의 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런 조 씨의 기색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도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러더니 뜨거워 보이는 새하얀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 씨의 앞에는 냉동해 놓은 그대로 동그란 모양의 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김은커녕 색깔마저도 며느리의 밥과는 다소 달라 보였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후 불며 먹다가 조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안 먹고 뭐 하고 있느냐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조 씨도 마지못해 한술 떴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들어갔다 나온 밥은 수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먹으면 먹을수록 안쪽까지 해동되지 않아 가운데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반면에 며느리의 밥은 딱 보아도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조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젓가락으로 겉부분만 깨작깨작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조 씨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쩜 이런 경우가 있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무슨 맛인지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조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이상하다. 수찬 씨가 어머님 댁에서 가져온 반찬들인데. 밥에 정신이 팔려 보이지 않았지만 며칠 전에 아들 통해서 들려보낸 자신이 싸준 반찬들이 맞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입맛이 뚝 떨어져서 억지로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입맛이 없네.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야무지게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조 씨는 그 앞에 앉아서 며느리가 다 먹을 때까지 먹는 신용만 했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어머님 그렇게 안 드셔서 어떻게 해요? 과일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속이 안 좋아서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 아, 그러세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조 씨를 배웅했고 어색하게 미소 짓던 조 씨의 표정은 집을 나온 순간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얼굴로 며느리를 봐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지만 너무나도 황당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새로 지은 따끈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시어머니만 냉동밥을 돌려서 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다 데워지지도 않은 밥을 말이죠. 얼굴이 벌개져서 집으로 돌아온 뒤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돌아올 때까지도 심장이 벌렁거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엄마, 왜 벌써 와 있어? 표정은 왜 그렇고? 밥이 맛이 없었나? 아니야. 맛있게 먹었어. 무슨 일 있었어? 딸이 조 씨의 얼굴을 보더니 추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더니 딸이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왔다고? 그럼 그냥 오지 어떻게 해? 밥상이라도 엎어버려야 할 거 아니야? 무거운 식탁을 어떻게 엎어? 농담하지 말고. 일어나, 엄마. 같이 가게? 어딜? 오빠네 집에 가야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딸이 너무 화가 난다며 방방 뛰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조 씨가 말리기도 전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을 하고서는 통화를 했습니다. 차분해지려고 노력하며 자초지종을 묻는 딸에게 며느리가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새밥 안 드렸죠. 왜요? 왜냐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래놓고 새언니만 새로 지은 밥 먹었다면서요? 지난번에 저 갔을 때 어머님도 식은 밥 주셨잖아요. 그거 복수한 거예요. 똑같이 한 것뿐인데 왜 화를 내세요? 저는 그때 화 안 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조 씨가 어안이 벙벙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며느리의 설명을 들으니 갑자기 혼자서 조 씨의 집을 찾아왔을 때 김치찌개에다 먹었던 그 밥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지난번에 언제요? 그런 적 없어요. 올 때마다 새로 밥 해준 거예요. 점심에 먹던 밥 남았다고. 그거 주셨잖아요. 그제서야 딸도 기억이 난 듯 했지만 더 황당해할 뿐이었습니다. 그거랑 오늘 같은 경우가 같아요? 왜 달라요? 그거는 새언니가 말도 없이 왔던 거잖아요. 밥 차리고 있는데 우리 대충 먹을 거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괜찮다면서요? 숟가락만 놓으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에 어느 땐데 며느리한테 식은 밥을 줘요? 도대체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것 같은 며느리와의 대화는 겉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복수해서 알려드리려고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화해서 다짜고짜 화내시면 저도 기분이 좋지 않죠? 그 말을 들으니 조 씨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거를 너 혼자 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밥 먹었어. 그리고 찬밥도 아니고 밥솥에 있던 밥이야. 뭐? 복수? 그동안 따뜻한 밥 해먹였던 건 생각 안 하니? 해먹이다니요. 당연히 손님 맞는 입장에서 하셔야 하는 일이죠. 왜 며느리 마음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하세요? 저희 엄마는 사위 왔을 때 식은 밥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래서 시집 하나 보네요. 그래서 다 같이 밥 먹자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불렀니? 수찬이도 이 일 알고 있는 거야? 아니요, 근데 알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당당해요. 어쩜 이리 맹랑한 며느리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전화를 바꿔서 뭐라고 하려는 딸을 말리고 조 씨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는 말을 섞었다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조 씨는 전화를 끊고 차라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따져 묻자
아들이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밖이라서요. 집에 가서 민선이랑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날에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열불이 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서운했던 마음을 조 씨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했으면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을 텐데 그걸 복수해서 깨닫게 해주려고 했다는 말이 기가 찼습니다. 어쩜 저런 무서운 며느리가 있는지 몰랐죠. 밤새 뒤척이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오셨어요? 다짜고짜 묻는 아들. 아니, 이따 점심때 오실 거야. 아, 그래요? 민선이랑 얘기해 봤는데요. 제 생각엔 둘 다 잘한 거 없어요. 엄마도 잘한 거 없으시고. 그러니까 괜히 아버지 아시기 전에 서로 사과하고 조용히 끝내세요. 뭐? 며느리와 통화했을 때보다도 더 황당한 심정이었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엄마도 잘한 게 없다고? 그럼 어떡해요? 저도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와이프 편을 들 수밖에 없죠. 민선이도 식은밥 먹어서 기분 많이 상했었나 봐요.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민선이가 갔으면 밥 정도는 새로 해서 주시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괜히 집안 시끄러워져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미쳤어?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꼭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하고 화해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될 때쯤 딸이 아들네에 찾아가겠다며 집을 나섰다가 1시간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얼굴도 못 보고 돌아왔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조 씨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딸이 미주알고주알 일러 바쳤습니다. 그렇게 비밀로 하라는 아들의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딸이 한 말을 잠자코 듣다가 다시 차키를 들었습니다. 어디가? 수찬이네. 걱정되는 마음에 조 씨가 따라 나섰고 딸도 씩씩거리면서 뒤를 쫓았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니 인터폰을 보고 아들이 금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좀 들어가마. 남편이 아들을 지나쳐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었는지 며느리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 씨의 남편은 서 있는 채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수경이가 한 말이 다 맞냐? 수경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그건 너희가 더 잘 알겠지.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너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엄마를 그렇게 대해? 남편이 호통을 치자 며느리가 울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그러면 요즘 세상에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른 며느리들 같았으면 진작에 발길 끊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기는 싫고 잘 해결하고 싶어서 똑같이 하면 어머님이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름 조용히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가씨가 전화를 해서 갑자기 화내고 윽박을 지르는 바람에 안 그래도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하는데 놀랐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수찬이 너는 이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냐? 그러니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둘 다 잘못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식탁 위에 있던 밥그릇을 휙 엎어버렸습니다. 너는 그래놓고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어떻게 이렇게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민선이도 나름대로 사정이.
사정이 어찌 됐건 간에 그렇게 다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그러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그동안 네 엄마가 너희 눈치 보느라 힘들었던 거 하나도 모르지? 나도 더 이상 네 엄마 고생시킬 맘 없다. 그렇게 잘난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자식이라는 이유로 받은 지원은 다 돌려줘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이것도 도로 내놔. 너희 결혼할 때 내가 마련해 준 거지. 아, 아버지. 당장 어디로 가라고요? 민선이 임신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자 며느리가 훌쩍이던 울음을 그쳤습니다. 당장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니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이 집 내놓고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찾아오지 말아라. 그러면 식은 밥을 먹든 쉰밥을 먹든 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그제서야 그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누가 봐도 집 때문에 하는 억지 사과였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자기만 잘했다던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변하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2달 안에 집 비우고 나가라. 결혼할 때 축의금 들어온 거 너희들한테 현금으로 다 줬지. 그것도 도로 뱉어.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태어날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화 좀 풀어주세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지 보는 사람이 다 안타까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차마 임신한 며느리를 맨몸으로 쫓아낼 수는 없었는지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살게 해줄 테니까 매달 월세 100만 원씩 네 엄마 통장으로 넣어라. 그거 안 넣으면 바로 쫓아낼 거야. 아니, 아버지. 100만 원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어떻게 월세를 받으세요? 120만 원씩 넣어. 그러자 아들이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싫으면 나가. 그러고서 조씨 일행은 아들네 집을 나왔습니다.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돈 때문에 자식의 사과를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만약 이 집이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면 저렇게 저자세로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얼마 뒤에 아들은 며느리와 싸웠다며 작은 짐을 들고 조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아마도 그날의 일이 발단이 된 듯했죠. 그러면서 이혼안에 만회했는데 조씨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잘못했습니다. 제 대처가 잘못됐어요. 사과 충분히 들었으니까 월세 잘 내고. 너희 일은 둘이 알아서 해결해. 조씨는 아들을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월세를 120만 원씩 내면 애는 어떻게 키워요? 그것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네 애지 내 애니? 그러고서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고 이혼한다는 말 없이 있는 걸 보니 잘 화해를 했던가 애초에 이혼할 생각 없이 월세를 안 내려고 조씨를 설득하고자 쇼를 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섭긴 했는지 다음 달부터 월세 120만 원이 조씨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씨는 아들을 안 보고 지냈습니다. 아들을 보면 며느리도 봐야 할 텐데 그 얼굴을 안 보고 싶었습니다. 손님으로 대하라고 했으니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대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찾아와도 집에 안 들이면 그만인 손님 말이죠. 가족이 아니니 죄책감은 가질 필요가 없을 듯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애기 태어나도 이렇게 안 보고 지낼 자신 있으신 거냐고요?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하신다면 저희도 매정하게 굴 수밖에 없어요. 그 말 하려고 이 시간에 이렇게 남의 집에 난입한 거야? 남의 집이요. 난입이요. 여기가 너희 집이야? 말도 없이 들어왔으면 난입이지 뭐야? 그리고 지금 나중에 손주 얼굴 안 보여주겠다고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고요.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 부모가 자기 자식 안 보여주고 싶다는데 어쩔 수 없지. 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함부로 쳐들어오지 말아라. 자식이라고 부모 집에 이렇게 마음대로 와도 되는 줄 알아. 너희가 이렇게 말도 없이 한 번 찾아오면 우리는 2번 찾아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7세 신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아들 며느리가 집에 찾아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것이 무척 불편했죠. 아들이 결혼하고 남편과 둘이서 편히 지내다가 말도 없이 아들 부부가 오면 급히 청소하랴 밥 차리랴. 시부모님보다 더 힘든 존재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서 당연하듯 손주를 봐줄 것을 요구하니 차라리 이제는 찾아오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째서 자식은 부모 집에 마음대로 쳐들어와도 되고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걸 거절한다면 매정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 씨는 아직 50대였습니다. 나이 들었다면 나이 들었고 또 젊다면 젊은 나이. 자식들 다 키워놨으니 이제는 신 씨 부부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부모로서 할 의무는 충분히 다했고 남들보다 넘치면 넘쳤지 부족한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많은 지원을 해주었고 말이죠. 신 씨는 부모라고 죽을 때까지 자식만을 위해 살다가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을 강요하고 그저 자신들 인생이 먼저인 자식 며느리는 신 씨도 사양이었습니다. 신 씨는 아들,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올해 아들은 31, 딸은 29이 되었습니다. 딸은 24세 직장에 다니면서 일찍이 독립을 했습니다. 직장이 집과는 거리가 멀어서 어쩔 수 없었고 아들은 계속 신 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29이 되었을 때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소 이른 나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 계획을 알렸을 때 신 씨 부부는 결혼을 2, 3년은 늦췄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 씨가 일찍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기 때문에 좀 더 젊었을 때 삶을 즐겼으면 했습니다. 굳이 20대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있나 해서 오늘 떼보았지만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당장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 씨 부부도 아들의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 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할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전부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딱 그만큼 딸에게도 미리 주었죠. 너희 둘이 똑같이 줬으니까 어떻게 쓰는지는 너희 자유야. 아들은 신혼집을 구했고 딸도 오피스텔에서 곧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에겐 아직 결혼이 먼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 씨 부부는 이제는 아들, 딸 인생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죠. 전세금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낮춘다면 작은 아파트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도 평생 기업에서 일을 했고 신 씨도 젊어서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둘 다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아들까지 결혼하고 나니
신 씨 부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그리고 부모 봉양하느라 여태까지는 둘만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민우까지 나가면 허전할 줄 알았는데 좋네. 신 씨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은 일찍이 독립했고 같이 살던 아들까지 나가면 쓸쓸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 감정도 있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편하다는 감상이 더 컸습니다. 어쩔 땐 꼭 신혼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아, 잘 먹었다. 배부르니까 설거지하기 귀찮네. 뭐하러 지금 해? TV 좀 보다가 소화되면 내가 할게. 그럴까? 흉볼 사람도 없는데. 그래. 정 귀찮으면 내일 하면 되고. 신 씨는 남편과 함께 식탁 앞에 앉아서 키들거렸습니다. 신 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한 후 자유롭고 편하게 지냈습니다. 설거지를 나중으로 미루기도 하고 집이 조금 지저분해도 뒀다가 남편과 서로 몰아서 함께 치우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하면서 재미있게 지냈죠. 쉬는 날엔 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 뒹굴뒹굴 하루 종일 영화 봤다 드라마 봤다 하기도 했습니다. 어른 눈치 보느라 자식 눈치 보느라 못했던 것들을 다 해보며 모처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더 사이가 좋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이런 평화는 금방 깨졌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어? 말도 없이 무슨 일이야? 그냥요. 저녁 같이 먹을까 하고요. 혜영이도 오고 싶어 해서요. 얘는 전화도 없이. 퇴근해서 바로 온 거라서요. 아직 식사 안 하셨죠? 그렇지? 어서 들어와.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마침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충 있는 것에다 먹으려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왔으니 밥상이 초라해서는 안 될 것 같았죠. 신 씨는 급하게 냉장고를 뒤져서 요리다운 요리를 했습니다. 덕분에 식사 시간이 30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들 며느리 얼굴을 보니 반갑기는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자주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오니 요즘 사람들답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 내외는 자주 신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며느리도 신 씨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신 씨 부부의 짐작으론 처음 결혼할 때 신 씨 부부가 결혼을 반대한 것으로 느껴서 그런 듯 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올 필요 없어. 너희 결혼한 거 우린 좋아. 우리 며느리도 예쁘고. 그러니까 너희도 신혼 즐기고 굳이 이렇게 안 와도 돼. 아, 저희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 불편할까봐 그랬지. 안 불편해요. 하지만 신 씨가 굳이 아들네에게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 부부가 불편할까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신 씨가 불편해서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일주일에 3번까지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연락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마 아들이 살던 집이라 편하게 오는 것이겠지만 신 씨는 결코 아들의 방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도 치워야 하고 반찬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남편도 옷도 편하게 입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모로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나 평일에 퇴근 후에 좀 쉬려고 하는데 찾아오면 곤욕스러웠죠. 혹시라도 아들네가 서운할까봐 애둘러 말했지만 아들 며느리는 전혀 알아듣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전에도 같은 동네에서 살았지만
시어머니도 이렇게 무작정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전날에는 꼭 연락을 주었었는데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당연한 것인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주 오는 것도 그랬지만 오더라도 제발 아무 때나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따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들은 굉장히 서운해했죠. 보통은 자식이 찾아오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최소한 하루 전에라도 연락을 달라는 말이지. 그냥 퇴근하면서 오고 싶어질 때 오는 거예요. 너는 그렇다 쳐도 혜영이는 불편할 거 아니야? 이렇게 자주 오면 아니요. 혜영이가 오자고 하는데요. 근데 좀 서운하네요. 장모님이 안 계시니까 엄마가 엄마처럼 좀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말을 보태기가 힘들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며느리의 마음을 받아달라는데 불편해도 좀 참자 싶었습니다. 아들은 되도록이면 연락은 주겠다고 했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왔어요. 그래. 왔냐? 안 그래도 올 때가 됐다 싶어서 신 씨의 남편도 아직 옷을 안 갈아입은 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혜영이 아이 가졌어요. 뭐? 임신했어? 네. 그러면서 행복하다는 듯이 서로 마주보고 웃는 아들과 며느리. 너무 축하해. 신 씨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얼떨떨하기도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벌써 할머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손주가 생기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정말로 할머니가 됐다고 하니 얼떨떨할 만도 했습니다. 남편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벌써 우리를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들어주네. 그러고선 남편은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예고 없이 찾아왔지만 식사 분위기는 무척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집에 돌아간 뒤에는 딸의 조언을 들어서 며느리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축하 선물도 따로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신씨 부부도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외에도 신씨 부부에게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맞벌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아기 태어나면 엄마가 좀 봐주셨으면 해요. 뭐? 나? 신씨가 손가락으로 스스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물론 공짜로 부탁드리는 건 아니에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게요. 사뭇 의기양양해 보이는 모습에 신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신씨가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100만 원에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신씨의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 신씨는 사업을 했습니다.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 직원이 3명이 있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남편만큼은 충분히 벌었습니다. 남편이 종종 자신이 퇴직하면 취직시켜달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는데 아들은 그런 사정은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들, 딸에게 수억씩 지원해준 돈은 다 어디서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몰랐죠.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씨는 노후에 손주를 봐주며 지낸다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이 바쁘기도 했고 평생 가정에 헌신하며 산 후 아들, 딸 모두 독립시켰으니 이제는 내 일 하면서 남편과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신씨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그건 힘들지. 엄마도 일하고 있는데 잠깐 쉬시면 되죠. 그렇게 대충 일하는 줄 알아?
그러자 아들은 거절당할 줄은 몰랐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벌이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냐. 엄마가 봐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둘이 상의해서 잘 해결해봐. 그랬더니 아들은 또 서운하다며 돌아갔고 남편은 끝까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한 건 아니겠지? 심하긴. 어떻게 키워보지도 않고 바로 당신한테 봐달라 그래? 그것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서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신 씨가 아이를 봐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아들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연락 좀 하고 오라니까 정말. 남편이 퇴근하기도 전에 와서는 자리 잡고 앉아있자 신 씨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퇴근해서 좀 느긋하게 있고 싶었는데 손님이 있으니 마음대로 퍼져 있지도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낮에 일이 꼬여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아들 며느리를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의 표정에서 표시가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곧 돌아오고 아들 며느리와 넷이서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가 벼랑간 훌쩍거렸습니다. 왜 그래? 왜 울어? 신 씨가 놀라서 물었고 남편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왜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남처럼 대하세요? 결혼 반대하신 거 아니라고 하셨으면서 제가 와도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럴 리가 있어? 왜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해?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혜영이가 울어요. 그러면서 또 애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습니다. 애기도 안 봐주신다고 그러고 너무 서운해요.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를 도대체 어째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도 우는 며느리에게 또 단호하게 굴기가 쉽지 않은지 난감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씨 부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신씨는 임신한 며느리가 울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매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대화를 일단락했고 아들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얼렁뚱땅하다가는 정말로 전적으로 손주를 봐줘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어릴 때 저희 키워주셨다면서요. 아들이 신 씨의 시어머니 얘기를 꺼냈습니다. 신 씨가 둘째까지 낳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데 1년간 시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봐주었죠. 하지만 신 씨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를 5년간 모시고 살았고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는 누워서만 생활하는 시어머니의 수발도 신 씨 부부가 손수 들었습니다. 그걸 아들, 딸도 모두 보고 컸습니다. 그러면 너 나중에 우리 그렇게 데리고 살 자신 있어?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늙어서 너희한테 부양하라는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런데 일을 쉬면서 애를 봐달란 소리를 했으면 나중에 우리 부양할 생각도 있다는 소리야. 남편이 아들에게 물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거 봐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방법 찾아봐. 엄마한테 100만 원 줄 생각하지 말고 그거 보태서 도우미를 알아보든 해봐. 그러자 아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애 못 봐주실 거면. 그럼 도우미 비용을 보태주세요. 뭐? 아이를 봐주거나 아니면 도우미 비용을 달라는 아들. 그러자 아이를 봐달라고 한 것도 결국 돈 때문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봐줄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도 자꾸만 우기는 게 이상하긴 했습니다. 너
그게 맞는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남편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척 속상한 듯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들에게 실망한 듯도 보였습니다. 어째서 부모가 무조건 애를 봐줘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돈을 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 씨가 주변에 물어봤는데 아이를 봐주는 도우미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신 씨에게 달라고 한 것인 모양이었습니다. 한 사람 월급에 맞먹는 금액이니 말이죠. 그래 놓고는 신 씨에게는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아들이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서운하지 않게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신 씨에게 섭섭하다고 하는 아들에게 오히려 신 씨가 섭섭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신 씨도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었죠. 그리고 한동안은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아무 때나 쳐들어오는 아들 며느리가 없으니 몸은 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에 명절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도 오고 오랜만에 딸도 집으로 왔습니다. 신 씨는 미리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들과는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 같이 모이니 마냥 반가웠습니다. 회사 잘 다니고 있어? 그냥 다니는 거지. 영원히 명절이었으면 좋겠다. 딸의 말에 신 씨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지? 너희 좋아하는 걸로 엄마가 신경 많이 썼어. 이거 임산부한테 좋은 음식이래. 남편이 며느리 앞으로 반찬을 밀며 말했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는 것을 보니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식사가 끝나갈 때쯤 아들이 또 좋았던 분위기에 찬물을 부었습니다. 또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애를 봐주거나 도우미 비용을 대주거나. 이제는 신 씨도 화가 났습니다. 도우미를 못 구하겠으면 둘 중 하나가 휴직하고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애 보면 되잖아. 그래도 도우미를 쓰는 게 이득이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걸 왜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 거야? 요즘 도우미 쓰는 게 얼마나 비싼데요. 참, 그래놓고 엄마한테는 100만 원 준대. 그건 그래도 그 정도는 다 부모님이 대주는 추세예요. 너 결혼한다고 집 해줬고, 아이 생겼다고 해서 산후조리원 비용도 줬어. 선물도 따로 줬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돌봐보고 너무 힘드니 좀 도와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무조건 부모 보고 책임지라는 게 말이 돼? 다들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딸도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치를 보며 눈을 대굴대굴 굴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며느리 때문에 분위기는 더욱 엉망이 되었습니다. 뭘 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꼭 임신한 며느리를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또다시 찾아와서 엉뚱한 소리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왜 또 애를 울리세요? 다들 애기 생기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봐줘요. 원망 섞인 아들의 말에 남편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누가 너희한테 애 낳아달라고 했냐? 어째서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줘야 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돈을 달라고? 이건 자식이 아니라 날강도가 따로 없네. 날강도라니요. 이러니까 혜영이가 서운하다고 우는 거잖아요.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죠. 딱 그 집까지가 엄마 아빠 할 도리는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 가정은 너희가 알아서 해.
왜 이렇게 매정하세요? 애 안 봐줬다고 매정하다고 하는 너희들이 매정하다. 집에 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런 거 다 좋아. 그런데 그 이상의 희생까지는 요구하지 말어. 부모도 부모의 인생이 있는 거야.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엄마 아빠 이제 곧 환갑인데 이제는 둘이 좀 편히 지내자. 지우 너도 새겨들어. 남편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닌 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앉아있던 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나? 그래.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애 봐달라느니 그런 거 하지 마. 결혼도 안 했는데. 나중에 딴 말 하지 말란 소리야. 둘 다 똑같이 안 봐주는 거니까. 아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화가 난 건지 억울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로 확실히 신씨 부부의 뜻을 알아들은 것은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더 나이 들면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해도 못 보내. 15년, 20년. 그 정도 지나면 여행이나 마음껏 다니겠어. 안 그래도 요즘 무릎 아파서 죽겠는데. 그렇게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봐도 소용없어.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어. 나도 손주 태어나면 당연히 예쁘겠지. 너희 힘들 때 한 번씩 봐줄 수 있어, 당연히. 근데 너희가 한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 이 대화는 이번이 마지막인 걸로 하자. 신씨도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대답이 없길래 아들도 납득은 못했어도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알아들은 줄 알았습니다. 과일 먹자. 남편이 과일을 가지고 나왔고 신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거렸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내 과일도 먹고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그쳤고 말이죠. 신씨는 마음속으로 안도를 했습니다. 요즘 가장 신경 쓰이던 일이었는데 마무리가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 너는 남자친구 없어? 있긴 있지. 있긴 있는 건 뭐야? 아직 결혼 생각은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딸은 아들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그 눈길을 느꼈는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딸은 어깨를 으쓱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다음날 오전에 밥을 먹고 처가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장인어른만 계시니 서두르겠다며 일찍 일어났고 딸은 좀 더 있다가 다음날 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은 조금 변했습니다. 자주 하던 전화도 뜸해졌고 어떨 때는 신씨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떠 있을 텐데도 다시 전화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에 기분이 상했던 것 같지? 뭐하러 신경 써? 안 받으면 하지 마. 기분이 그렇다? 뭐가? 씁쓸하네.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봐. 신씨의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당연히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너무 의존적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걸 어떡해? 이렇게 연락 끊으려는 걸까? 그렇기야 하겠어.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뭘 어떻게 해.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애 봐주게. 그건 아니지. 그러면 너무 신경 쓰지 마. 알았어. 모처럼 둘이 데이트나 하고 올까? 어디 가게? 그냥 요 앞에서 산책하다가 밥 먹고 들어오지 뭐. 그래. 그래서 그날 이후로 신씨도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애가 탄 것은 아들 부부였던 모양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또다시 신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비밀번호가 눌리고 벌컥 열리는 현관에 신씨는 깜짝 놀라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이 이미 집에 있으니 들어올 사람이라고는 아들밖에 없을 텐데 오랜만이라 그런가 많이 놀랐죠. 마침 씻고 나와서 민소매에 반바지를 입고 머리도 수건으로 두르고 있었는데 며느리 보기에 무척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사각 팬티처럼 얇은 바지를 입고 있던 남편은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 이렇게 말없이 들이닥치지 말라고 했지? 오랜만에 보는 아들인데도 반가운 인사말보다도 핀잔을 주는 듯한 말이 먼저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당황스러워 보였는데 아들만은 태평했습니다. 가족끼리 뭐가 어때서요? 다소 도전적으로 느껴지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첫 마디를 들으니 무슨 생각으로 쳐들어온 것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결코 좋은 용건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잠시 뒤에 옷을 갖춰 입고 나왔습니다. 무척 언짢은 표정으로 말이죠. 무슨 일이야? 생각은 해보셨어요? 무슨 생각? 남편이 황당해서 묻자 아들은 오히려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나중에 저희 애기 태어나도 이렇게 안 보고 지낼 자신 있으신 거냐고요? 그제서야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습니다. 그간 연락을 끊고 찾아오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씨 부부가 스스로 깨닫기라도 바라는 듯 했죠.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하신다면 저희도 매정하게 굴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기가 찬 웃음을 뱉었습니다. 유쾌하지 않은 웃음에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그 말 하려고 이 시간에 이렇게 남의 집에 난입한 거야? 남의 집이요. 난입이요. 거친 표현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 말도 없이 들어왔으면 난입이지 뭐야? 기가 죽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왔는지 아들은 기대와는 다른 반응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지금 나중에 손주 얼굴 안 보여주겠다고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고요.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 드리는 거예요. 경고?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게 협박이라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어쩔 수 없고요. 저희도 이번 일로 엄마 아빠한테 실망이 커서요. 그래. 부모가 자기 자식 안 보여주고 싶다는데 어쩔 수 없지. 네? 남편의 말에 아들은 바보같이 되물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손주가 뭐가 예쁘다고 그런 협박에 벌벌 떨겠냐.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버럭 성질을 내는 아들을 제쳐두고 이번엔 신씨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민우한테도 얘기했었는데 너희는 우리 노후 책임질 생각은 하고 이러는 거야? 나중에 나이 들면 우리랑 같이 살면서 병수발도 들고 그렇게 살래? 아,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정도 생각도 없이 엄마 아빠한테만 희생을 강요해? 손주 봐주는 게 뭐가 희생이에요? 다들 오히려 고맙다고 그래요. 며느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았는지 얼굴이 하얘져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노후에 책임지는 거 우리도 안 바란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앞가림 알아서 해. 애를 낳기도 전에 우리 보고 키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육아휴직도 있고 얼마든지 애 키울 방법 있잖아. 도우미를 써도 너희 돈으로 써. 엄마, 지금 도우미 비용 아까워서 이러시는 건 아니죠? 아들의 말에 이번에는 신씨가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어쩜 이런 아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쭉 함께 살았었는데도 모르고 지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아니, 너희한테는 도우미 비용이 아니라 이미 해준 전세금도 아깝다. 남들보다 편히 살라고 해준 거였는데 너희는 받은 건 모르고 더 달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따지는구나. 도우미를 쓰려거든 전세금 빼서 하든 말든 알아서 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함부로 쳐들어오지 말아라. 앞으로 이렇게 말없이 한 번 찾아오면 우리는 2번 찾아갈 거니까. 저희 집에요. 그래.
그런 시부모 원하는 건 아니겠지? 부모님이 오시는 거랑 자식이 오는 거랑 같아요? 뭐가 달라? 부모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지 마. 독립했으면 여긴 너희 집 아니야.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아무리 말해도 모르니 너도 나중에 나이 들어봐라. 과연 누가 이기적이었는지. 진짜로 손주 못 봐도 후회 안 하신다는 거죠. 아들은 남은 패는 그것밖에 없다는 듯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을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그래. 직접 안 키워준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를 못 본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나중에 누가 후회하나 한번 보자. 그러자 아들도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하나 얻은 것도 없이 든든한 지원군을 잃은 것은 아들 부부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아들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말리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신씨 부부는 아들 내외를 집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모쪼록 몸조심하고 순산하길 바란다. 그러고는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나서 비밀번호부터 바꿨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아서 속이 후련했습니다. 오늘 아들을 보니 괘씸해서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미우니 며느리도 밉고 손주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신씨 부부 보고 차갑다고 했지만 신씨는 아들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아이는 봐달라면서 나중에 늙으면 부양할 거냐는 물음에 둘 중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니 마음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저들 득대는 일만 하려 하고 부모는 일방적으로 희생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박했던 것 치고 아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좀 가도 돼요? 한 번 쳐들어오면 두 번 쳐들어간다는 말을 이제서야 알아들었는지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준 것이었습니다. 아니, 안 돼. 그러자 아들은 대뜸 사과를 했습니다. 애기 봐달라고 안 해요. 죄송해요. 혜영이도 이렇게 엄마 아빠랑 멀어지는 거 싫대요. 그런데 신씨의 마음은 그 말 한마디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속마음이야 어찌됐든 신씨는 의심이 되었습니다. 더는 부모에게 지원을 받지 못할까봐 마지못해 사과하는 것 같았죠. 아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미 상한 마음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제 찾아올 생각 말고 알아서 살아.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신씨는 더는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자식 생각에 스트레스 받아서 요즘 머리도 빠지고 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의 의무는 다 했으니 이제는 좀 더 신씨 부부만의 삶에 집중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아들이 불만이 있다면 각자 갈 길을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해 먹을까? 귀찮은데 라면 먹자. 내가 솜씨 좀 발휘해 볼게. 좋아. 신씨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만족스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끼리 먹으려고 고기 샀는데 여기서 같이 먹을까? 고기 삶아가지고. 마침 잘 됐네. 가셔서 두 분이서 드세요. 그러려고 사셨을 텐데.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그리고 처음으로 너희 집에서 밥 좀 얻어 먹어보자. 요리 잘한다며? 지난번에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10년 넘게 한 번도 못 먹어봤네? 아, 갑자기 그러시니까. 이제 저녁 때잖아. 그리고 밥만 있으면 되는데 뭘. 고기도 있고 김치도 있으니까. 그래도 왜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자식 집에서 밥 한 끼 먹고 싶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가서 먹어요, 그럼. 준호 엄마 곤란하게 이러지 마시고. 밥 하는 게 그렇게 곤란한 일이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홍숙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큰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홍 씨는 큰아들 내외가 불편했습니다. 명절을 제외하고는 만날 일이 거의 없기도 했고, 어쩐지 홍 씨 부부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항상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한 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떻게 부모를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한 번 안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이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둘째 아들네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고 주변을 뒤져보아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등지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큰아들네는 명절에 홍 씨의 집에 와서 홍 씨가 해준 밥 몇 끼를 잘만 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를 대접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부러 음식을 맛없게 하는 등 꾀를 부리기까지 했던 것이었겠죠. 기가 막히고 섭섭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저들이 조금이라도 서운한 건 참지 못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질려버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 며느리가 문제인 듯 했습니다. 큰아들 내외의 생각이 그렇다면 홍 씨도 그에 맞춰줄 생각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홍 씨는 아들이 둘이 있었고 모두 결혼한 지 꽤 되어 손주들도 셋이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11년 전에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7년 전에 결혼해서 5살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었죠. 아들 둘이 결혼할 때 각각 전셋집을 얻어주었습니다. 며느리들은 혼수만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세라고 하지만 수도권의 아파트에 거주지를 구하는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홍 씨 부부는 아들들이 결혼하고 손주들도 낳으니 이제는 남은 노후를 손주들 재롱을 보는 낙으로 살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차 타고 30분이 안 걸리는 위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나고자 마음먹는다면 충분히 어느 때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각자 바쁘게 살고 있으니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그래도 2~3시간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을 제외하고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작은 아들네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큰아들네와는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친정에서 방어 보내주셨거든요. 오늘 저녁에 먹을 건데 오셔서 같이 드셔요. 정말? 귀한 거 보내주셨네? 네. 저희끼리 먹기 아까워서요. 아버님 방어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지? 그러면 오늘 저녁에 오세요. 식사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 친정이 제주도인 작은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아들네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특별한 날이면 가끔씩 이렇게 홍 씨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홍 씨 부부도 같이 먹을 음식이나 선물 같은 걸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불편할 텐데 초대해준 그 마음이 고마워서 말이죠. 그런데 큰아들에게서는 그런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큰아들네 집에서 무언가 먹었던 것은
처음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에 집들이 같은 것을 했을 때였습니다. 집들이 같은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흔히들 하는 것처럼 음식 차려놓고 하는 집들이는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좋네. 그렇죠? 이 아파트 전세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운이 좋았어요. 위치도 좋은 것 같고 내부도 깔끔하다. 지은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살다가 이 아파트 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다. 이거 받아. 선물이야. 이게 뭐예요? 로봇 청소기인데 걸레질 해주는 거래. 물만 넣고 돌리면 온 집을 혼자서 닦아준대. 정말요? 신기하네. 있으면 좋겠네요. 쪼그려서 걸레질 안 해도 되지. 따지자면 며느리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일을 그만두고 내조를 하겠다던 며느리이니 아마 청소도 며느리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죠. 홍 시부부는 저녁 시간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지만 녹차와 과일만 내오고 음식을 준비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 씨 부부도 오래 앉아 있다가 갈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서 밥만 먹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제 저녁 먹자. 일찍 가봐야 너희도 좀 쉬지. 아, 이 앞에 갈비집 가려고요. 갈비집? 네. 그게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이 외투를 집어들고는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홍 씨 부부도 온 지 30분 만에 얼떨결에 아들을 따라서 엉덩이를 뗐습니다. 나가서 먹자고? 네.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기에 홍 씨는 자신이 아는 집들이가 잘못된 것인가 싶었습니다. 보통은 집들이라고 하면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했습니다. 정말로 집 구경만 잠깐 하고는 집 밖을 나서야 했습니다. 어쩐지 집에서 음식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 싶었습니다.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홍 씨도 남편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집들이를 말이야. 밖에서 사온 음식으로 차려줬다는 말은 들었어도 바깥에서 밥 먹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러게. 그 당시는 요즘 사람들이라 그런가 하는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결혼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는 홍 씨 부부를 초대해서 여러 음식을 해놓고 대접했습니다. 아직은 요리에 서툴다며 사온 음식도 있고 직접 한 음식도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전세자금을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들으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작은 아들네와는 종종 왕래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 힘들까봐 초대를 받으면 꼭 함께 먹을 음식도 싸갔고 2달에 한 번 이상은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더라도 자주 보면 지치기 마련이니 말이죠.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걱정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음식을 싸간다고 하더라도 시부모가 집에 온다고 하면 청소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님을 홍 씨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되기 이전에는 홍 씨도 항상 며느리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 며느리와는 잘 지냈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서로 안부도 묻고 특별한 날에는 선물도 주고받고 말이죠. 그런데 큰아들네와는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들네 집에 간 것도 11년 동안 5손가락 안에 꼽았습니다. 그것도 손주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였습니다. 잠시만 봐주세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급하게 나가봐야 해서요. 그래. 얼른 가봐. 큰며느리의 여동생이 근처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진통이 와서 산부인과에 가야 하는데 집에 혼자 있다며 며느리가 급히 홍 씨를 불렀습니다. 아직 돌이 안 된 손주 때문에 그냥 두고 가거나 데리고 가기에도 힘들다며 말이죠.
제부도 오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이번 도와주고 연락드릴게요. 홍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에서 손주를 돌봐주었습니다. 2시간쯤 있으니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직 아이가 나올 때가 안 됐다고 해서 저는 제부한테 동생 맡기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 준우 아빠 안 왔죠? 아직 안 왔어. 준우 잘 놀고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심히 와. 네. 금방 갈게요. 그리고 40분쯤 있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앞에서 만났어요. 준우 잘 있었어요? 순하고 잘 놀아. 우유도 먹였고, 고생하셨네요. 고생은? 이렇게 예쁜 손주 보는데 무슨 고생? 아들은 외투를 벗더니 소파 앞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이를 안아들고 있었습니다. 홍 씨는 내심 저녁을 함께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할 일들을 하니 어쩐지 계속 있기가 힘든 분위기였죠. 차 가지고 오셨죠? 아빠가 태워줬어. 아, 그러면 다시 데리러 오신대요? 아, 전화해봐야겠지? 아들의 말에 홍 씨가 남편과 통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벌써 오느냐며 의아해했고 20분이 좀 넘었을 때 1층 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셨댄다. 그럼 가볼게. 네.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들 며느리의 배웅을 받고 집을 나왔는데 어쩐지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급하게 와서 몇 시간 동안 아이를 봐줬는데 저녁 시간에 같이 밥 먹잔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바로 돌려보내는지 다소 황당했습니다. 홍 씨가 먹든 안 먹든 함께 먹자고 말이라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매너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른 가보라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만한 뻔뻔함이 홍 씨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와서 남편의 차를 타자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왜 밥도 안 먹고 벌써 와? 홍 씨가 대답을 않고 있자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당연히 밥은 먹고 올 줄 알고 밥 차렸다가 다시 냉장고에 넣었어. 그 말에 홍 씨도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밥을 먹는 게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큰아들과 며느리가 정신없는 와중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님은 그 뒤로 2년, 3년 더 지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종종 비슷한 부탁은 하면서도 결코 오래 머무르도록 하지 않았고 한 번도 아들 집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죠. 그러니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며느리가 시부모의 방문을 반기지 않는구나 하는 걸 말이죠. 그리고 아들도 그것에 동조한다는 걸 말이죠. 각자 성격이 다르니 이해하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큰아들 내외에게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홍 씨가 아들 내외를 만나는 것은 명절이 고작이었고 가끔 생일이 주말에 있다면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제사도 안 지내니 1년에 3-4번 만나면 많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20분 거리에 사는데도 말이죠. 어서 와. 얼굴이 좋아 보인다. 잘 지냈어? 좋아 보이긴요. 요즘 회사도 바쁘고 그래서 정신없어요. 어제까지 야근했어요. 아이고 고생이 많네. 잘 지내셨어요? 그럼 얼른 들어와. 권호도 방금 도착했어. 일찍 왔네요. 그러게. 배고프지? 밥 차리고 있으니까 거실에 있어. 홍 씨는 큰아들 부부와 손주를 반겼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손주도 훌쩍 커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니 1년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작은 아들의 쌍둥이 남매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들은 서로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홍 씨는 그 사이에 밥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뭐 좀 거들까요? 아니, 앉아 있으라니까 그러네. 미리 다 해놔서 덜기만 하면 된다니까? 제가 덜게요. 다 됐어. 5분만 기다려. 홍 씨는 부엌으로 들어온 작은 며느리를 다시 거실로 돌려보냈습니다. 홍 씨 가족은 차례는 지내지 않았고 전날 저녁에 함께 저녁을 먹고 명절 당일 아침에 떡국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홍 씨는 저녁에 자식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모든 음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데우기만 하면 되도록 말이죠. 설거지는 식기세척기를 써서 고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홍 씨는 작은 일도 며느리들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왔으면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다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홍 씨도 명절에 시집에서 차례 음식 준비하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안 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더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명절이 부담스럽고 괴롭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홍 씨의 며느리들이 명절에 시집에 오는 게 싫은 일이 아니었으면 했습니다. 이리 주세요. 과일은 제가 깎을게요. 작은 며느리가 홍 씨의 손에 들려있던 쟁반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배를 깎으면서 말했습니다. 음식 준비하느라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다 손 많이 가는 건데. 그냥 낮에 할 일 없으니까 한 거지. 그래도요. 매번 아무것도 안 하고 얻어만 먹으니까. 아이, 괜찮아. 맛있게 먹으면 됐지. 다음 달에 어머님 생신에 아버님이랑 같이 저희 집에 오세요. 같이 식사해요. 그땐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요. 말이라도 고맙네. 말만 그런 거 아니에요. 홍 씨는 작은 며느리의 말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과를 아삭아삭 먹고 있는 큰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어머님 생신 때 다 같이 만날까요? 주말이잖아요. 그러네. 아, 근데 저희 집은 쌍둥이 때문에 엄청 어수선한데. 그러면 형님 내서?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를 보며 살짝 운을 뗐지만 큰 며느리가 질색을 했습니다. 뭐? 그건 좀 아니지. 내가 왜? 차라리 그냥 밖에서 사 먹어. 우리도 식탁이 작아서 다 같이 못 먹어. 그래. 그리고 뭘 다 모여. 따로 그냥 챙기면 되지. 그러자 큰 며느리와 아들에게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느끼는 감정은 아니었고 늘상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감정이 있었는데 작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큰 며느리와 너무 달랐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이런 말을 빈말로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자주는 아니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그래도 홍 씨 부부를 불러서 함께 맛있는 것 먹고 시간을 보냈는데 말이죠. 최소한 명절에 와서 얻어먹은 만큼은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 치고서도 큰아들네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홍 씨 부부만 초대를 안 하는 거면 이해가 가겠지만 사돈네는 잘만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쁘니까 집에서는 요리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사 먹을 때도 있어요. 그건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야. 요즘 그런 밀키트 같은 것도 잘 나오니까. 두 며느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당신 요리는 잘하잖아. 아, 요리 잘하세요? 잘하는 건 아니고. 잘하지. 그 왜 지난번에 장인어른 오셨을 때도
자기가 한갈비찜 진짜 맛있다고 엄청 칭찬하셨잖아.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홍 씨는 부엌에서 컵을 닦으며 거실에서 작게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아들네가 집에 사돈네를 초대해서 밥을 차려줬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니 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친정부모와 시부모가 다르다고 하지만 어쩜 우리만 한 번을 초대를 안 해주나 싶었습니다. 어쩐지 차별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네 집에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홍 씨는 집에서 직접 김장을 해서 먹었는데 딱 홍 씨 부부와 두 아들네 먹을 양만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네 집에 들렀다가 큰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쁜 자식들보다는 홍 씨 부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매년 갖다 주었죠. 원래는 김치만 전해주고 오지만 홍 씨는 이번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주면서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참, 우리끼리 먹으려고 고기 샀는데 여기서 같이 먹을까? 고기 삶아가지고. 마침 잘 됐네. 권일이 벌써 퇴근한 줄 몰랐는데.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무척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저 놀란 것이 아닌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셔서 두 분이서 드세요. 그러려고 사셨을 텐데.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그리고 처음으로 너희 집에서 밥 좀 얻어 먹어보자. 요리 잘한다며? 지난번에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10년 넘게 한 번도 못 먹어봤네? 아,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잔뜩 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갑자기 그러시니까. 이제 저녁 때잖아. 그리고 밥만 있으면 되는데 뭘. 고기도 있고 김치도 있으니까. 그래도 안내가 너무 당일에 갑작스럽게 말하나? 그러면 다음 주쯤도 괜찮고 너희 시간 맞춰서 올게. 그러자 아들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어쩐지 짜증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왜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자식 집에서 밥 한 끼 먹고 싶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가서 먹어요, 그럼. 준호 엄마 곤란하게 이러지 마시고. 이해가 안 가네요. 밥하는 게 그렇게 곤란한 일이야. 그렇게까지 싫다면 그냥 돌아오는 게 맞겠지만 홍 씨도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저들은 명절에 와서 실컷 얻어먹는 게 당연하면서 자기들이 한 끼 대접하는 것은 이토록 어려운 일이라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십첩반상을 원한 것도 아니었고 김치도 고기도 가져왔다는데 그게 싫다고 한다면 그냥 자신들 집에서 시부모와 겸상을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러냐 하고 왔겠지만 홍 씨도 한마디를 참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중에 안 그러겠어? 준우가 결혼했는데 10년 넘게 준우네 집에서 밥 한 끼 못 먹어봤다면 어떨 것 같아? 하나도 안 서운하겠어? 그리고 누가 준우 엄마 보고 밥 차리래? 그렇게 준우 엄마 걱정되면 네가 차리면 되잖아. 그러자 예시가 와닿기는 한 모양인지 아들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힐 만도 했습니다. 준우라면 아주 끔찍한 아들 내외였으니 말이죠. 그런 상상은 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홍 씨 부부와 큰아들네와는 평범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부모 자식보다도 훨씬 멀고도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어쩌다 한번 아들네에 오게 되면 서둘러 내보내려는 아들 며느리. 홍 씨도 더는 말씨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홍 씨도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남편도 무척 상심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말씨름 하듯이 대화를 주고받고 돌아온 게 못내 속상한 듯 했습니다. 나중에 초대하겠다. 아니면 요리를 잘못해서 그러니 다음에 기회되면 대접하겠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가 시부모 밥을 차려줘야 하냐는 식으로 말하니 당연히 섭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도 내 집에 놀러 오면 밥 차려 먹여보내는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 큰아들 내외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네를 챙기는 것은 홍씨 부부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짝사랑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 홍씨 부부는 큰아들네와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원래 아들네 결혼기념일에 용돈도 30만 원씩 보내고 살뜰하게 챙겼었는데 지난주에 있던 기념일도 건너뛰었고 연락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네도 그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아들네도 불편했는지 홍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웬일이야? 그러게, 지난번 일이 마음에 걸렸나 보지. 아이고, 안 갈래. 엎드려 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먼저 초대하는데 부모가 모시기는 척해야지. 남편의 말에 홍씨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사실 조금 유치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섭섭했던 것들을 나열하자면 구구절절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들네가 밥 안 해줬다고 삐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였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갔던 아들네에서 홍씨는 황당하고도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갔다 싶을 만큼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니 밥상을 그럴싸하게 차려놓았습니다. 요리를 잘한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홍씨는 엎드려 절받기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바를 이뤘으니 앞으로는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괜히 며느리 괴롭히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이번 한 번으로 만족하자 싶었죠.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며느리의 말에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헤어진 게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잘 먹으마. 그런데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나서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질 듯 말 듯 묘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홍씨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이 짜다 못해 소태같이 써서 참아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걸 먹고 있나 싶어서 봤더니 태연하게 먹고 있었죠. 홍씨 부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반찬도 하나같이 맛이 이상해서 아들 내외가 이런 걸 먹고 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아들 내외를 보니 어쩐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미각이 있다면 저렇게 태어날 수가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경악스러운 식사가 끝나고 홍 씨는 우연히 며느리가 일부러 음식을 맛없게 해서 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 아들과 함께 그렇게 하기로 작전 같은 걸 짠 모양이었죠. 그러면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온 홍 씨 부부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골치 아프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홍 씨는 10년 넘게 아들네 집에서 밥 한 끼 못 얻어 먹었다는 것은 홍 씨도 굳이 찾아와서 밥 차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얻어먹은 밥이 이렇게 탈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부모가 싫고 우스웠으면 이런 일을 꾸미는지 몰랐습니다. 꼭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러게. 왜 굳이 오셔가지고 준호 엄마를 힘들게 해요?
그냥 각자 집에서 밥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며느리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시는 건데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 도리 이런 거 따지시려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시부모 밥 차려줘야 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사람 힘들게. 그 말에 홍씨 부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어쩜 저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하는지 몰랐습니다. 말 한마디에 며느리 괴롭히는 못된 시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들놈이 더 한 것 같았죠. 그렇게 따지자면 시부모란 이유로 결혼할 때 집을 해준 건 왜 덥석 받았나 몰랐습니다. 그래놓고는 며느리돌이 찾지 말라는 말이 참 어이가 없었죠. 가지 말 걸 그랬네. 홍 씨는 괜한 짓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비참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홍 씨 부부가 도대체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아들과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부모가 온다는 소리 안 할 테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돌아서서 웃었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 큰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왔습니다.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부모와 등지고 살 생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작은 아들네도 집으로 왔습니다. 밥 먹자. 홍 씨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거실에 큰 상을 놓고 미리 준비한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불편한 분위기에 작은 며느리가 안절부절하며 도우려 하는데 큰 며느리는 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무척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홍 씨가 가족들을 부르자 다들 평소에 앉던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은 큰아들 내외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이상한 걸 느꼈는지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수저는 어디 있어요? 밥은요? 큰아들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 앞에는 수저도 밥도 국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집에서 밥 얻어먹지 말라고 하니 그 말에 따라줄 생각이었습니다. 차마 손주한테까지 그럴 수 없어서 손주 앞에는 밥이 놓여 있었지만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서 아무도 숟가락을 들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고작 그거 가지고 쪼잔하게 이러셔야 직성이 풀리세요. 저희라고 뭐 오고 싶어서 온 줄 아세요? 왜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명절에 찾아온 자식한테 밥도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자식이 오면 무조건 밥을 차려줘야 되는 법이라도 있어? 뭐라고요? 며느리가 시부모 밥 차려줄 의무가 없듯이 부모도 자식 밥 차려줄 의무가 없을 거 아냐? 그리고 네가 말했던 대로 각자 집에서 밥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얻어먹으려고 해? 홍 씨가 아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자 아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도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저희는 알아서 집에서 먹을 테니까 다시는 밥 차려주실 필요 없어요. 다시는 안 올 것처럼 하고는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홍 씨도 그렇게 싫다는 아들 내외를 굳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무슨 일이든 작은 아들네만 챙겼습니다. 기념일이나 생일에도 선물은 작은 아들에게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자기에 모든 경비를 홍 씨 부부가 내고 다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내년쯤 이사할 거예요. 이사는 왜? 저희도 집 사야죠. 그동안 열심히 모았다며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겠다는 작은 아들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엄마 아빠 귀촌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 이 집에서 들어와 살래? 그러자 작은 아들은 잠시 놀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으니 굳이 필요 없다며 말이죠.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자 어느 날엔가 작은 아들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큰아들과 연락을 안 하고 산지 반년이 넘어서 아들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는 그냥 준호 엄마가 시집살이 때문에 힘든 일 생길까봐 애초에 그런 일을 안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 참 짧았다. 계속 그렇게 짧게 살던지 마음대로 해. 난 이제 신경 안 써. 홍 씨는 지금으로서는 아들 며느리를 다시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네를 도와주고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쫓겨나듯이 집을 나왔던 일, 일부러 소태 같은 국을 내왔던 일, 며느리 도리를 바라지 말라고 말했던 일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했습니다. 그저 저들이 불리한 상황이 된 것 같으니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꾼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도리 바라지 말라고 하더니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미련은 철철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예쁘다고 홍 씨가 큰아들 부부를 챙길까요? 뒤늦게 후회를 한 건지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몇 년 몇 큰아들네를 돌아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난 11년간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고 살았으니 그 몇 번 안 본다고 크게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홍 씨도 이제 자식답게 부모를 대하는 사람만 자식으로서 대할 생각이었죠.